안녕하세요. 이현지입니다. 흔히들 봄은 여인의 옷자락에서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직도 봄이라고 하기에는 날씨가 너무나 쌀쌀해서 저는 오늘 안 입던 파카를 꺼내 입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따뜻한 봄날이 우리에게 도래하여 아름다운 봄밤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글은요, 너무나 유명한 글이라서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제목은 노란 손수건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미국의 유명한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글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조금 짧은 글이지만 그 글이 주는 여운과 감동은 아주 큰 것이어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그 버스 정류소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생기발랄한 모습의 남녀 세상이 까불거리며 샌드위치와 포도주를 넣은 주머니를 들고 버스에 올랐다. 플로리다 주에서도 유명한 포트 라우더데일이라는 해변으로 가는 버스였다. 승객이 모두 오르자 버스는 황금빛 모래밭과 잘게 부서져 오는 하얀 파도를 향하여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추위에 움츠려든 회색의 뉴욕 시가지가 뒤로 미끄러져 흘러갔다. 세상의 남녀들은 알지 못할 곳으로 여행이 주는 흥분 때문에 계속 웃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들도 뉴저지를 지나 무렵쯤 조금씩 조용해져 가고 있었다. 그들의 바로 앞자리에는 몸에 잘 맞지 않는 허술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돌부처처럼 묵묵히 앞쪽만 응시하고 앉아 있었다. 먼지로 더러워진 얼굴과 옷차림만으로는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 사내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뒤에서 조잘거리는 그 젊은 남녀들이 무한해질 만큼 한사코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밤이 깊어서 버스는 워싱턴 교회의 작은 음식점 앞에 멈추었다. 승객들은 다투어 버스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웠으나 그 돌부처 같은 사내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젊은 남녀들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그의 행동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음대로 그의 정체에 대하여 상상하기 시작했다. 배를 타던 선장일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인일까? 어쩌면 아내와 싸우고 집을 나온 사람일지도 몰라. 식사를 마친 승객들을 태운 버스가 워싱턴을 떠났을 때 젊은 남녀 중에 명랑한 한 아가씨가 그 사내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었다. 우리는 플로리다로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듣자니까 경치가 그렇게 멋지다면서요. 그 아가씨는 웃으면서 물었다. 그렇죠. 한참 만에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야릇한 우수의 그림자 같은 것이 어렸다. 잃어버렸던 옛 추억이라도 떠오른 듯한 얼굴이었다.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아가씨는 용기를 내 다시 그에게 물었다. 고맙소. 그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아가씨가 컵에 따라주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잠기는 것이었다. 아가씨는 부끄러워져 자기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그 침묵의 사나이는 잠을 청하려는 듯 등을 뒤로 기대며 눈을 감았다. 아침이 되었다. 버스는 다시 음식점 앞에 섰고 이번에는 그 사내도 승객들을 따라 식사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 어젯밤 말을 붙였던 그 명랑한 아가씨가 그에게 자기들과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몹시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마음이 초조한 사람처럼 연신 담배를 피워 물곤 하였다. 젊은 남녀들은 즐거움에 들떠 해변 모래사장에서 멋진 야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렸다. 식사를 끝내고 모두들 다시 버스에 오르자 그 명랑한 아가씨는 또 그 사내 옆자리에 가 앉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내는 아가씨의 호기심 많은 질문에 두 손 들었다는 듯 괴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빙고였고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변호다가 이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결혼은 하셨나요? 아가씨는 그 사내가 안 됐다는 듯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 사내는 덤덤하게 말했다. 어머, 잘 모르다니요? 아가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무소에 있는 동안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냈었어. 그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인 만큼 만일 그렇게 오래도록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든지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를 찾고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고생이 된다 생각되면 나를 잊어달라고 했어. 재혼을 한다고 해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요. 나를 그냥 잊어버려 달라고 썼어.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어. 3년 반 동안이나. 그러나 그 여자는 훌륭한 여인이요. 그는 쓸쓸한 얼굴로 말했다.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요? 그렇소. 그는 조금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사실은 지난주일 가석방 결정이 확실해지자 나는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 우리는 그때 브룬스위크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어.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은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메어두라고 편지에 썼어.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메어져 있으면 내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갈 것이고 만일 재혼을 했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썼어.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릴 거요.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아가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옆에서 이야기를 들은 아가씨의 친구들도 빙고가 보여주는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잠시 후에 벌어질 광경을 상상을 하며 초조해하였다. 구겨지고 나이가 빠진 사진 속에는 부인과 세 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부인은 그저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착한 마음씨와 얌전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었다.
어린애들은 어리고 무척 귀엽게 생겼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마침내 이정표는 부른 스위키가 20여 마일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젊은 남녀들은 모두 오른쪽 창문 옆으로 다가가 빙고가 말한 그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브룬스 위스키가 가까워질수록 뒤숭숭한 설레임과 이상스러운 고요함이 버스 안에 가득했다. 어두컴컴한 침묵의 구름에 휩싸인 듯한 버스 안의 분위기는 마치 빙고라는 사나이가 잃어버린 그 세월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빙고는 그대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흥분된 표정을 보이거나 얼굴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굳어진 그 얼굴에서 어느 누구라도 초조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그 실망의 순간을 대비하듯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이도 보였다. 마을과의 거리는 20마일에서 15마일로 다시 10마일로 점점 가까워졌다. 물을 끼얹은 듯한 버스 안의 정적은 계속되었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만이 꿈결에서처럼 아스라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고막을 울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벼랑간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젊은이들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며 춤을 추듯 뛰었다.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앉아있는 사람은 오로지 빙고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멍하니 넉나간 사람처럼 차장방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시켜 있었다. 그 참나무에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에 깃발처럼 물결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치고 있는 동안 그 허름한 산의 빙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앞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어떠세요? 잘 감상하셨나요? 지금쯤 여러분 머릿속에는 참나무에서 많은 노란 손수건이 펄럭이는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지요. 때로 사랑은 기다림이자 신뢰입니다. 찰나적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격하에 그쳐 너무나 쉽게 식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끝끝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의리입니다. 오늘 밤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을 읽으며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과연 무엇인지 사랑의 참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 밤이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